하롱베이의 중심부 호화로운 호텔 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이곳의 리셉션 직원인 레마이는 매일 화려한 고객들을 상대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겉보기와 달리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마이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교육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연줄과 학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베트남 사회의 현실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고 결국 꿈을 접어야 했다. 교직에 나서지 못한 그녀는 생계를 위해 하롱 호텔에 취직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는 고향 근처에 마련한 작은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간신히 감당할 뿐이었다. 공부해서 뭐 하냐? 남들처럼 변변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이라도 봤어야지. 어머니는 늘 차가운 목소리로 딸을 나무랐다. 남동생 역시 그녀를 우습게 여기며 누나는 30 다 돼서 호텔 데스크에나 앉아있고 라는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다. 가족들로부터 오는 실망과 무시는 그녀를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날 호텔에서는 대규모 투자자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하롱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와인의 향으로 가득했고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돈과 권력을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로비로 들어섰다. 지친 표정에 그는 허리가 굽은 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순간 로비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댔고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한 대기업 회장인 쩌농이 큰 소리로 말했다. 거지 같은 노인네가 왜 이런 고급 호텔에 들어오냐. 관리도 엉망이군. 호텔 품격을 완전히 망쳤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떨리는 손을 본 마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안 보이는 척 외면하려는 로비 직원들 사이에서 용기를 냈다. 이분도 손님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쩌능은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그쪽 편을 드는 거야? 호텔 이미지나 생각해. 그 순간 매니저인 팜중이 로비로 다가왔다. 그는 마이를 노려보며 명령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쫓아내세요. 아니면 당신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단호히 거부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보안 직원들이 노인을 강제로 끌고 나가는 순간 노인은 마이에게 작게 말했다. 고맙소. 잊지 않겠소. 그날 밤 마이는 매니저에게 호출을 받았다. 레마이 씨, 오늘 당신의 행동은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직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군요. 마이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로비를 나섰다. 그녀는 속으로 묻고 또 물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호텔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노인이 보낸 그 감사의 눈빛과 매니저의 싸늘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손님들의 냉랭한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맞는 일을 했다고 믿으려 했지만 그 믿음조차 점점 흔들렸다. 아침이 되자마자 호텔에서 연락이 왔다. 정직이 아니라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다. 마이는 하롱 호텔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팜중 매니저는 마이에게 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레마이 씨,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었지만 호텔 이미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회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마이는 아버지가 떠오르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는 평생 광부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노력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진폐증에 걸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마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공과 금 고지서가 보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진 지 오래였다. 어머니는 늘 네가 그런 일 하는 게 부끄럽다 라고 말했고, 남동생은 그녀를 실패자로 여겼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낡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서 있었다. 곧 한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작은 봉투를 들고 그녀의 원룸문 앞으로 걸어왔다. 문이 열리자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마이 씨, 당신께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응우옌 반. 그녀는 한동안 봉투를 들고 망설였다. 어딘가 믿기지 않았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과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마이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응우엔 반남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바로 어제 호텔에서 모욕당하던 그 노인이었다. 리무진과 남시로 쓰인 메시지가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그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기다리고 있는 리무진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의심과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단순한 기회 이상의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다. 잃을 게 뭐가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리무진에 올라타자 내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마이는 긴장감에 몸을 똑바로 세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달릴 때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차는 한 웅장한 대문 앞에서 멈췄다. 운전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남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대문을 통과해 넓은 정원을 지나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들어섰다. 서재로 안내받은 그녀는 방 안에 가득한 책들과 벽에 걸린 오래된 족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쪽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곳에는 어제 호텔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응우엔 반남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다. 잘 다려진 정장과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어제의 초라함은 흔적조차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레마이 씨. 남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 선생님, 어제 호텔에서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어제 보여준 용기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날 호텔에 있던 이유를 설명드려야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특히 하롱베이의 역사와 그곳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관광산업이 하롱베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평범한 노인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무관심 속에 숨겨진 인간성을 알아보기 위한 작은 실험이었지요. 마이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어제의 일은 모두 계획된 실험이었습니까?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절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그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깊은 감정이 서서히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고통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강해 보였다면 그건 제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마이는 아픈 어머니와 철없는 남동생을 보며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사회는 약자를 위한 곳이 아니, 스스로 일어서야 해.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상처는 너무 깊군요.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갑자기 한 가지 고백을 꺼냈다. 사실 나도 오랫동안 이 사회의 무관심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마이는 그의 말을 듣고 놀라며 물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남은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몸이 더 쇠약해졌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마이는 당황하며 머리를 저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자신도 버티기 힘들어요. 남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세요. 당신이 이 싸움에 왜 필요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뒤를 따라 나선 마이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하롱베이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남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차는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낡고 바랜 간판에는 하롱시 임시 거주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마이는 차에서 내리며 건물 전체를 바라봤다. 건물 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방에서는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거주 공간도 없이 임시 천막이나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고 일부는 흐릿한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흐느낌은 차라리 고요보다 더 참담했다. 여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죠? 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곳은 하롱베이의 화려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에 환호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한 할머니가 낡은 냄비에 멀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에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이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멋진 호텔과 고급 리조트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이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 전까지 강제 철거는 없습니다. 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보세요. 시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이 모자라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대신 모든 돈은 부유층을 위한 리조트 건설에 쓰이고 있지. 마이는 할 말을 잃었다. 이곳의 절망은 그녀가 알던 세상보다 훨씬 더 깊고 끔찍했다. 남이 그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겠다면 당신은 그냥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이 싸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임시 거주지를 떠나 돌아오는 길,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호텔과 리조트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속에 맴도는 건 아까 보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뿐이었다. 남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모든 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아무도 듣지 않죠. 남은 차 안의 침묵을 깨며 조용히 말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연민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이 씨,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호텔에서 보여준 용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마이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선생님처럼 명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명성과 돈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지금 이런 곳은 없었겠지요. 당신이 가진 건 진실을 말할 용기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며칠 후 남은 마이를 다시 그의 저택으로 불렀다.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여러 문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남은 그녀에게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기록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하롱베이 개발의 역사, 관광산업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마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그녀를 사회운동가로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연설 기술, 자료 분석, 대중과의 소통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이도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남의 앞에서 원고를 읽으며 연습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실수도 잦았다. 하지만 남은 그녀를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다. 잘못은 괜찮습니다. 그 실수에서 배운다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훈련은 점점 강도가 높아졌다. 남은 그녀를 데리고 하롱베이 곳곳을 다니며 개발의 명암을 직접 경험하게 했다. 그곳에서
마이는 단순히 텍스트로 읽었던 통계가 아닌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했다. 남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시작할지, 아니면 돌아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지. 그녀는 남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겠습니다. 남의 가르침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이는 매일 아침 그의 서재에서 연설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임시 거주지와 하롱베이 곳곳을 방문하며 현실을 직접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마이는 임시 거주지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평생 여기서 고기잡이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리조트 짓는다고 나가라더군. 보상금 몇 푼 쥐어주고는 이렇게 천막에서 살려고 하니 이게 사는 건가 싶어. 마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웃었다. 자식들도 다 먹고 살기 바쁜데 나까지 짐이 될 순 없지.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이는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남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당신의 연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마이의 활동이 점점 주목을 받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몇몇 언론에서는 그녀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선동꾼, 외부 세력과 결탁한 환경운동가라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가 뭘 알겠느냐? 는 비아냥도 뒤따랐다. 또한 남의 과거 연구 활동을 왜곡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남은 실패한 학자, 정부 지원금을 낭비한 엉터리 연구가라는 비난이 인터넷에 퍼졌다. 한날은 집 문 앞에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다. 멈춰라. 아니면 네가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마이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일까? 그날 밤, 남은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늘 이런 위협 속에서 이어져 왔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멈추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저 임시 거주지의 사람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는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그의 이름은 응우옌 투아, 부당한 개발 사업과 맞서 싸우는데 앞장서온 환경 전문 변호사였다. 하는 남과의 인연으로 마이의 프로젝트를 도우러 왔다. 하는 그녀에게 두꺼운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쩌눅 회장 회사의 비리 자료입니다. 환경오염, 불법 토지 점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보상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는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 행위였군요. 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네, 그들은 우리가 조용히 있는 한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이어갈 겁니다. 마이는 응우옌 투하 변호사가 넘겨준 문서를 밤새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분노는 깊어졌다. 관광 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된 리조트, 호텔들은 하롱베이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다. 마이는 남을 찾아가 단호히 말했다. 이 자료를 숨겨둘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두가 이 부당함을 알게 해야 해요. 네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책임을 맡겨도 될 것 같군요. 하지만 마에,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적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하다. 마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해요.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몇몇 독립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했다. 그녀는 쩌눅 회장 회사의 비리 자료를 공개하며 하롱베이의 난개발 실태와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 그리고 그곳에 터전을 둔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하롱베이는 신음하고 있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비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온라인 신문 사이공 저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일부는 감동을 받았고 또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마이의 집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다. 지역 발전 저해하는 마녀, 여론 조작 중단하라 는 피켓을 들고 외치는 그들. 그들은 쩌눅 회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남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은 이미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이는 그의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차올랐다. 선생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남은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마이, 이 길을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낼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에 내가 평생을 걸고 남긴 자료들과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재산을 모두 내게 맡긴다. 그 돈은 하롱베이의 환경과 그곳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마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선생님. 절대 이 길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남은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기억해다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이름이 아니라 진실이니까.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이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물은 침대 옆으로 조용히 떨어졌다. 며칠 뒤 남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그가 남긴 자료와 유산은 마이의 손으로 넘어왔지만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가 남긴 편지 속 구절을 다시 읽었다. 누군가는 우리를 멈추려 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실은 항상 길을 찾는다. 남의 죽음은 마이에게 큰 공백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불꽃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이는 혼잣말로 다짐했다. 이 싸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남의 장례식 이후 마이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이 남긴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가 평생 싸워왔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단순히 하롱베이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무분별한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그리고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이 남긴 유산으로 하롱베이의 미래를 위한 연대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난개발 실태 조사, 피해 주민 지원,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여전히 험난했다. 쩌농을 비롯한 개발업자들과 그들과 유착한 세력은 그녀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 외부 선동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언론을 동원해 그녀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다. 매일같이 악플과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마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롱베이의 미래를 위한 연대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쩐퐁, 응우엔 투하 변호사, 그리고 연대 회원들과 뜻있는 시민들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날 하롱베이의 중심 광장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무분별한 개발 중단하고 하롱베이를 지켜내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외침이 하롱베이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몇 달 뒤 정부는 쩌농 회장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환경오염, 불법 토지 점유, 탈세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쩌농 회장은 구속되었고 그의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마이의 운동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어느 날 남이 남긴 편지가 들어있던 봉투를 다시 꺼냈다. 봉투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을 만든 너는 그 불씨가 될 것이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힘겹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남을 기리기 위해 작은 추모비를 세웠다. 우리는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녀는 추모비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남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하롱베이,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